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10월 13일 시장 체크 주간 경제 부동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날이 좀 쌀쌀합니다. 저녁 때 항상 조심하시고요. 최근에 제 가족 중에 저녁 때 날이 쌀쌀한데 좀 1, 20분 추운데 걸으면 감기 걸립니다, 여러분. 특히 술 먹고서요.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항상 자켓 같은 거 항상 준비하셔가지고 잘못하면 감기 걸리면 요새 독해요. 오래 걸리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항상 저녁 때 뭐 약주하시거나 뭐 밖에 뭐 일이 있으시면 만일 대비해서 바람방이나 자켓 같은 거 꼭 다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시작해 볼까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하 부분이 이제 등장하는데, 자, 먼저 우리 한강 작가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정말 자랑이고 오랜만에 살맛나는 뉴스를 접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뭐 제 개인적으로 가문의 영광이고, 보시면 이제 인상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두 분 다 아버님하고 따님하고. 정말 축하드리고 좋은 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전부터 이분 책을 한두 권 봤었는데 너무 내용 정말 글 잘 쓰십니다. 저는 이제 노벨상까지 탈 것까지는 예측을 못했는데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 방송 시작할게요. 자, 금리 인하 0.25 시장 역량은 발표했습니다.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고 어떻게 시장 상황과 금리 정책이 갈지 우리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같이. 그리고 3대 국채지수 편입 70조에서 뭐 90조 얘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들인지요. 그리고 전국이 10월 들어서 시장이 금, 냉, 중 썼죠. 제가 보도가 아니라 예전 영상에도 이 10월에 급변할 거다 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8, 9월부터 조짐이 있었고요. 광역시 상황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 거래 상황 다 체크해 보면서 뭐 또 매수 심리 이런 거 다 체크하면서 시장 상황 전반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했죠. 어제 그제 대외 여건, 뭐 대내 여건, 금융 안정성 얘기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금리 내렸다고. 내용이 이렇습니다. 대외 여건이 세계 경제는 좀 나아지고 있다. 빠뜨. 그러나 주요국은 경기 불확실. 유럽을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하고 미 연준이 정책 기조 변화가 되고 있다. 대외 여건은 이렇다고 얘기를 하고, 대내 여건은 수출은 나아지고 있다. 그러나 내수가 문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만 물가 상승률은 2%대로 안정적이라서 당분간 안정세다. 다만 중동 리스크와 공공요금 인상, 이 얘기를 짚어요. 이게 물가 상승률에 어느 정도 작용할지 정부의 입장은 분명히 올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유류세 아마 조금만 유가 내려가면 유류세 이제 다시 올릴 것 같은데,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서 유류세 올리면 부담되죠. 지금 1,100원, 1,200원 하던 게 1, 2년 전인데 환율 작동 못 해가지고 금리 똑바로 안 올려가지고 유류세 인하하면서 했는데도 1,500원이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죠. 만약에 유류세 없었으면 정말 비쌉니다. 자, 그리고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 정부의 거시경제 건전성 강화 역량이 있다. 실제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뭐 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은. 저는 지방 부동산이 부진하고 정책 결과 나올 거. 이게 뭐냐면 가계부채가 좀 감소될 거라고 이제 예측하는 겁니다. 쉬울지 안 쉬울지는 제가 볼 때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소수 의견에 대해서 장영성 의원이 3.5% 그냥 갔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봐도 요번에 안 내렸으면 11월에 내렸을 거고요. 이번에 내리고서 11월에 어떤 여지를 두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또 내리면 조금 따라 내릴 걸 체크할 거고, 미국이 안 내리면, 미국 뭐 내린다고 공언을 했지만 안 내리면 우리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안 내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약간 따라쟁이 어떤 모습이 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기자회견 표정이 좀 불안해 보이죠. 처음에 제가 여러 번도 말씀드리지만 표정을 잘 보거든요. 사람이 여유가 있고 자신이 있으면 이런 표정은 잘 안 나옵니다. 좀 밝은 표정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경제가 곳곳에 리스크가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금리 인하하면서 우리가 체크할 건 이 부분입니다. 25pp 0.25% 나르면서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효과가 보인다고 판단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말을.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기재부 방문한 걸 봐서는 분명히 투트랙 갈 거다. 금리 인하하고, 그쵸? 네, 투트랙.
금리 은행은 자율성 더 강하고 뭐 DSR 12월에 발표거든요. 이거를 조금 세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죠. 물가 성장 금융 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에 정말 유의한다. 이 얘기를 계속 얘기합니다. 몇 번. 그리고 내수와 수출에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내수와 수출의 금융 안정과 상충 관계 과거에는 없었던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런 수출이 좋아지면 내수도 항상 좋았어요. 없었던 일이에요. 처음이에요. 그만큼 저출산 고령화, 가계 부채 부담이 시장에 스스히 이게 서서히 약간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는 부분을 한은도 감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취약 중소기업 뭐예요? 이자 못 내는 데죠. 뭐 물론 이제 이것도 구조조정을 잘해야 되는데 앞으로 발전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은 지원해줘야죠. 당연히 100%. 그런데 중소기업이 약간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정부 지원금만 받으려고 하는 이런 형태 또 아니면 본의 아니게 경쟁력이 떨어지면 구조조정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뭐 그래야지 다음을 기회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모종의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서 충분히 이 회의 때, 그렇죠? 이 회의 때 얘기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혼자 한 게 아니라 직원들 다 데려갔잖아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뭔가 중요한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하고 나서 이제 기자회견하면 기자 이제 질문을 받잖아요. 세 분 걸 제가 요약했는데요. 그럼 나 11월 달에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3개월 뒤는 또 어떻냐? 이렇게 하니까 6인 중 5인이 3.25%를 유지하자라고 하고 한 사람이 3.0도 대비하자. 열어놓자 얘기했답니다. 가계부채가 심각하니까 대출 자꾸 이거 인하하면 안 된다는 게 이분들 생각에 맞는 얘기 같아요. 정부가 거시경제 건전성 대책 1인 3.0% 이분이 이제 내수를 살려야 된다고 하는데 부동산에 대한 대책을 그럼 내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아마 기재부 찾아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연속 인하 될 거냐 물어보니까 주택거래량 정부 정책 이미 부여했다. 대출 규제 좀 조금 한 거 가지고 좀 얘기하는 겁니다. 확실히 한 것도 아니고 LTV 80%는 그대로거든요. 금리만 조금 올린 거예요. 전세조건부 대출 전방위적으로 들어온 건 아닙니다. 시장이 아마 조금 세게 움직이면 더 세게 이제 대출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를 회의를 마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물론 또 정부 당국이 하는 총재를 2년 동안 구조조정한다고 그러고서 거짓말처럼 안 하고 지났잖아요. 또 하는 총재 뭐라 표현할까요? 뒷박을 친다 해야 되나요? 표현을 제가 하는 총재의 예상을 뒤엎는 플레이를 하면 정말 화가 나겠죠. 하는 총재도 아마 안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0.25bp 인하하면 주택이 0.83% 오른다는 보고서를 냈다 그랬잖아요. 우리 한번 다뤘죠. 주택 역량이 어디냐라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리고 내수 전망에 대해서 8월 달에는 뭐 괜찮다 모니터링 중이다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 같다 했더니 의견 없다라고 답변했어요. 의견 없다는 게 뭐냐? 괜찮다는 얘기냐 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전과 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따로 어떤 대책이나 그게 없고 여러 가지 정책을 뭐 정부하고 공조해서 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둘러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담대 급증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니까 금리 실기한 거 아니냐. 지금도 급증이 돼가지고 또 오를 텐데 그걸 막을 뭐 대안이 있냐고 이제 기자가 물어보니까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부분은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의 이유는 유발 기관이 답해라. 아주 센 말이죠. 사실 큰 걱정이다. 이게 답이에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제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땐 하방 압력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인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가계부채는. 뭐 전 세계가 그래 왔지 않나요? 정책 공조, 정부 의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니까 정부가 과연 하는 총재가 얘기 나눴던 대로 제대로 하면 제가 볼 때 가계부채는 좀 줄여지고 부동산은 연착륙으로 가려는 시작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과연 제대로 할지 안 할지 저는 최상목 장관이 비리비리해 보여요. 개인적으로. 뭐 또 명예훼손을 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뭐 명료하게 뭐 똑똑하게 얘기하는 게 없어요. 국감에서도 보니까 어느 그 시의원 출신의 국회의원이 조목조목 그 감세 문제에서 지방세 교부 안 해가지고 지방에서 힘들어하는 걸 따지니까
정말 버벅버벅 되더군요. 심하면 법을 위반한 행위까지 뒤로 아주 살면서 딱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10월 내수 불확실성이 커졌다 하는 8월에는 크게 걱정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모니터링 중이다라고 조금 안 좋다라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부의 공급 거시 건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정부의 공급 거시 건전성 정책, 관계부처, 다른 부처의 협조가 공조가 필수적이다. 국토부 얘기하는 겁니다. 국토부, 기재부, 기획재정부 얘기하고 정부 정책당국 얘기하고 10월 가계부채 감소는 팩트 당연하죠. 가계부채 대출 규제에 들어왔으니까 부동산 가격 동향을 체크하고 11월 금리에 반영했다는데 의지가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니까 요번에 내리기 좀 싫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냐면 일단 정부가 금융이나 금감위가 대출 규제 자율성을 강조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보시면 대출금리 상승했어요. 도리어 10월 4일자입니다. 이게 10월 4일날 발표했는데 오늘 날짜인데요. 아마 부동산이 움직이면 아마 더 올릴 겁니다. 그러면 시장 상황을 볼까요? 변동금리를 받을 경우에 4.1에서 5.5%예요. 정말 높은 금리입니다. 변동금리 뭐 일시거치 해가지고 이자만 내다가 뭐 팔아먹어야지 이거 안 됩니다. 갭 투자하는 분들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건 고정금리 10년 이상이에요. 이거는 좀 금리가 낮아요. 이거는 이제 주로 LTV야 80%하고 생애 최초 분들이 많이 활용할 텐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3.61, 낮은 건 3.3도 있어요. 3.29. 높은 거는 4.7도 있어요. 이 신용 변수가 600점 이하일 때입니다. 그러면은 3.3에서 3.93이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이거 이자잖아요. 여기랑 차이점은 이거 거치할 수 있고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원금을 같이 갚아야 돼요. 그럼 실제 부담하는 액수는 제가 예전에 소득 표하고 부담 가능한 어떤 그림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쉽지 않다. 가계대출 받기가 거래량 급감할 겁니다. 제가 볼 때 10월에. 자, 그리고 이번에 3대 국제지수 편입됐다고 이제 뭐 보도에 많이 보셨죠? 우리나라 26번째로 들어왔습니다. 뭐 우리나라 아일랜드만도 못하는 건 아닌데 아일랜드 26번째면 뭐 세계 10위 국가라고 하는데 우리 금융 당국이 우리 금융 정책, 금융 시스템이 후진국입니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금융 전문가분들은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거예요. 여기 계신 혹시 구독자 중에 금융권에 계시면 여하튼 뭐 방언하고 FTSE 러셀 위비라고 하죠. 위비에서 2조 3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한국 국채는 이미 블룸버그 버클레이즈 채권지수에는 편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못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보다 비중이 낮기 때문에 그럼에도 70조에서 90조라고 이제 정부는 얘기하고 자 보시면 그동안 외화 표시 채권으로 이제 거시 건전성이 뭐 나아지는 거 정책에 뭐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하는 총재가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위비 이것도 들어갑니다. 여기 가입한 것도. 이게 들어가서 당연히 국채 금리나 환율 안정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내년 11월부터 시작이에요. 내년 11월 편입인데요. 이때까지 이제 계속 체크합니다. 체크하는데 문제 있으면은 다시 바꿔놓을 수도 있고요. 계획입니다. 계획. 확정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맞춰서 이제 실제로 계획이 있으면 확정적으로 되는 게 어떤 뭐 수순인데 만약에 그 이 70에서 90조 사이가 환율 차이잖아요. 1,300원일 수도 있고 뭐 더 높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 국채 조달이 내년에 200조 조금 넘게 하는 것 같은데 부담이 많이 덜하죠. 50조에서 70조를 갖다가 다 사준다 그러면은 정말 바라는데 쉽죠. 근데 그동안은 한국 국채가 그렇게 쉽게 안 팔려가지고요. 세일하러 다녔습니다. 뭐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뭐 이자 조금 더 주고 또 외화채권 달러 표시를 해가지고 환율 변동이 너무 심하니까 대한민국이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부담을 좀 줄이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70조 뭐 90조가 왜 나왔냐면 말씀드린 대로 이걸 하면 2조 원 정도 돼요. 560에서 670억 달러를 이게 움직이는 규모의 시장이에요. 이 위비는. 근데 요거를 갖다가 우리 요 2.22%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 기본 이 뭐냐면 펀드 매니저나 기관들이 분산 포트폴리오 투자하는 관점에서 이거를 편입을 하는데 우리는 2.22%로 잡아준 거예요.
미국 국채는 40%, 영국권 10몇 프로, 스페인은 뭐 8%, 4% 이래요. 이 중에 우리는 26번째 국가예요. 다만 이 규모로는 그래도 인정을 받아가지고 한 9번째, 10번째 들어가게 비중은 좀 높아요. 높고. 그래서 높은데 중요한 건 전부 다 살 수도 있는 거고요. 비율로 예측을 한 거예요. 확정을 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마치 무조건 75조에서 90조가 나가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좀 잘못됐죠. 펀드 매니저들이 안 사면 안 팔리는 건데, 그죠? 물론 이제 일단 편입이 됐다라는 거는 우리 국력이 그동안 그만큼 좋아진 건 뭐 세계적으로 좀 나아지고 있으니까요. 이번에 뭐 노벨 평화 문학상 받은 한강 작가님의 어떤 역할도 클 것 같아요. 그죠? 자, 조건 공매도 옵션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게 이제 뒤에 꼬랑지 하나 달랐어요. 다만 한국 주식장을 선진국 시장에 남겨두면서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는 신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FTSE 러셀은 공매도 금지에 대한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 성공하지 못한다면 주식 국가 분리에 대한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것. 이거 좀 쇠하죠? 뭔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금융 후진국이라는 어떤 오명을 좀 벗어날 때가 됐는데 정말 점점점입니다. 이제는 이제 움직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는 총재 말대로 거시 건전성에 대해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금융당국. 아마 기자회견 때도 얘기했어요. 이 어떤 시스템이 80년대에 있는 시스템을 그냥 아직까지 쓰고 있다. 40년을. 금융당국의 개혁을 좀 많이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자, 이제 시장 분위기 가볼게요. 이거 날짜 죄송합니다. 10월 13일인데 이거 못 바꿨네요. 같은 템플릿 쓰다 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 강남입니다. 강남 약간의 감소가 있었잖아요. 매물 감소가 있었는데 저번 주에 다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고개를 들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이 강동구는 꾸준하게 이제 소량으로 늘고 있습니다. 고점은 아직 아니고요. 이쪽 부분도 제가 볼 땐 계속 늘 것 같습니다. 이제 강남 사구의 시장 방향 일시적으로 미세 매물이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로 전하고 있습니다. 약간 담합이었던 건지 좀 이해는 안 돼요. 그리고 마포 성동은 매물이 증가하고 용산은 유지 중이에요. 보시면 마포 성동은 저번 주에는 제가 여기 찍었었는데 여기 조금씩 다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용산이 그래도 매물이 꾸준히 그냥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이제 문제죠.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 아파트 거래량 추이 한번 볼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8월 거래량 그리고 10월 13일 오늘 날짜 기준으로 여러분 26,282건입니다. 그럼 한 15일 남았으니까 제가 볼 때 한 3만 7, 8천 갈 것 같아요. 그러면 4만 7천에 비해서 만 건이면 25%, 30% 감소한 겁니다. 그래서 전국은 이 LTV 80%하고 생애 최초 때문에 약간 조정된 적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월부터 이미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거래량 감소되는 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월, 11월, 12월에 계속 내려가면 가격 하락은 조정은 필히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또 경제 상황이라는 어떤 변수들도 있죠, 여러분. 서울 아파트도 9월 거래량 2,375건입니다. 8,000건 나오고 격세지감이 느껴져요. 물론 이제 한 아직 15일 남았죠, 여러분. 15일 동안에 이걸 감안할 때 제가 볼 때는 한 3,000, 저번에 말씀드린 것은 잘하면 4,000 근처, 못하면 한 3,000에서 3,500 사이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고점의 반토막이고 저번 달에 3, 40% 하락입니다. 거래량이. 그러면은 시장은 뻔한 거죠. 당연히 그 하락한 기준의 수준이 여기 보시면 선이 있잖아요. 선을 보시면 이게 5,000건 평균인데 이게 여기면 어디예요? 3,000건. 약간의 하방 위험이죠. 그래서 조정이 올 것 같다. 근데 서울 막 봄이 불어가지고 똘똘한 채 겹치면서 가시까지 붙어가지고 그게 이제 약간 소진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거래량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거래량 보시면 어떨까요? 강남구인데요. 강남 사고 좀 많이 내려가지고 제가 그린 게 아니라 데이터 보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드릴 때 9월, 10월 첫째 주죠. 그때 9월의 거래량이 115에서 일주일 사이에 뭐 이렇게 늘었습니다. 160개로. 그러면 이게 일주일이니까 2주 더하면 한 100개, 150개 더 늘죠? 그러면 100개만 260이나 300개 되겠네요.
그럼 30% 감소죠. 이거는 강남구는. 서초구는 더 감소하죠. 34개니까 2배 잡아도 70개, 80개니까 반토막 더 넣었죠. 분명히 그럴 겁니다. 거래량이 이제 또 송파구는 140개요. 그러면 이거 한 200에서 220, 이것도 한 반토막 가까이. 강동구는 116, 348이니까 이거 200 하면 이거는 한 2, 30%. 강동구는 좀 버티죠. 10월 13일 기준으로 보면 거래가 조금 생겼습니다. 이렇게 5개, 3개, 13개, 12개. 그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까지 보면 시장 상황이 좀 보인다 그랬는데 확실히 꺾였습니다. 거래량은 꺾였기 때문에 지금은 호가 유지로 해서 이제 마지막 남은 분들이 에이 조금 더 비싸도 그냥 사지 하고 바보같이 사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충분히 내고하고 기다리면 뭐 결혼 날짜 잡지 않은 다음에는 제가 볼 땐 연말까지 가면 분명히 큰 내고를 가지고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내년 되면 또 3기 신도시 분위기 때문에 주택 하방 압력 오거든요. 금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도 올라 있잖아요. 그러면 주택 가격 상승할 요인이 뭐가 있나요? 또 뭐 입주 뭐 부족으로 또 뭐 또 이상한 기사 펌핑할 텐데요. 입주 부족 전혀 아닙니다. 서울. 지금 지방광역시는 뭐 일부 지역들은 입주 물량이 좀 적은 지역은 분명히 있습니다. 강남 사구 거래량 이렇고 자 마라용성 양천구도 볼게요. 여기도 보면 훅 꺾였죠. 294 물론 여기 용산구는 100개 순이었고요. 용산구는 그나마 유지는 아직 거래가 없습니다. 하나도. 성동구 6개, 17개. 양천구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11, 1. 이 많이 늘은 것도 예전에 비하면 되게 낮습니다. 이게 지금 9월 거래량인데요. 이 400개, 500개까지도 갔었습니다. 이거. 성동구는요. 그게 지금 성동구 볼까요? 여기 보면 105개요. 105개. 그죠? 500개 근처까지 갔다가 105개예요. 지금 9월 15일 남았는데 200개요. 반토막 더 났죠? 70% 감소한 거예요. 거래가. 그리고 빵 6 찍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가격 조정 들어간다고 봐야겠습니다. 성동구나 이쪽 주택 사시는 분들은 발품 팔면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100% 말씀입니다. 혹시 사실 우리 구독자 계시면 절대 한두 집 보고 하지 마시고 최소한 5개 집 보시기 바랍니다. 자, 6대 강역시도 말씀드린 대로 볼게요. 6대 강역시 보시면 아이고 제목을 제가 안 썼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게 부산, 대구 저를 좀 없애볼게요. 여러분 다 보셔야 되니까. 부산하고 지금 대구 그림 보셨잖아요. 자, 보시면 어때요? 똑같습니다. 서울하고. 지금 10월은 더 꺾였고요. 9월도 마찬가지고 확 꺾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9월까지만 제가 체크한 거거든요. 7, 8월 대비 반토막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게 유지될 조정이 다시 세게 옵니다. 대구도 오랜만에 좀 힘차게 가다가 꺾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다음에 이제 광주 볼까요? 광주는 더 밑에 있습니다. 물론 광주의 총량이 적으니까 당연히 전체선은 낮겠죠. 자, 그리고 부산은 피크 찍었던 데서 이제 계속 이제 조정 온다고 예전부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대전, 울산이 조금 약간 살아나려고 하는데 요번에 꺾였습니다. 확실하게. 그리고 인천이 잘 가다가 2023년도 때 쭉 따다가 요번에 꺾이는 폭이 더 큽니다. 약간 회복을 좀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물량이 또 많습니다. 인천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주시 말씀드린 대로 말씀드리면 전주시 물건이 매물이 전주시 완산구하고 덕진구 있잖아요. 덕진공은 참 이쁜데 여기 보시면 3,500건 정도 가다가 그죠? 이렇게 3,500건 정도 가다가 3,700건까지 갔습니다. 갔다가 연초죠. 2024년 연초. 그러니까 2023년도 가을부터 쭉 내려오니까 매물이 막 늘어났다가 요번에 이제 입주 물량이 적고 또 많이 조정이 된 바람에 이때 되면서 매물이 이제 소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3,000건대. 그러니까 500개 줄었어요. 그러니까 전주시는 약보합 강세를 좀 지고 있는데 요번 주 지나면 아마 11월에 한 300 무슨 어디 지역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300세대인가 500세대 3차인가 어디 들어 입주할 거예요. 큰 힘은 못 되고 다만 전체적으로 매수 우위 지수나 이게 꺾이고 있습니다. 심리가. 그래서 이 물량이 보시면 이제 바닥 찍었다가 올라갔다가 지금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여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하락합니다. 근데 물량이 좀 없다 보니까 신축 위주로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또 신축 위주로 거래도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전주도 신축 아파트가 좀 빛을 보는 때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강세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828 대출 규제가 근데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서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때부터 물건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고, 그죠? 828, 요때쯤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물건들이 나왔다가 한번 뭐 담합해가지고 한번 쭉 뺐다가 또 올라가고 이러는 거죠. 그 아마 계속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다만, 물량이, 자가보율이 전주도 뭐 좋으니까. 그리고 익산이 또 거리가 좀 있긴 하지만, 익산이 입주 물량이 꽤 많아요. 그 대체지가 있기 때문에 가격 부담을 느끼면 그쪽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좀 거리는 좀 있는데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래도 요즘은 차 갖고 다니는 분들이 많으니까 대중교통 갖고는 답이 없고 뭐 그런 부분에서 대체 효과가 조금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신축 거래는 화랑이고 증가 구축과 대체 효과가 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육대항시에서 봤던 건데 또 나왔네요. 거래량 급감 이제 봤던 거고요. 한번 더. 자, 매물 상황 볼게요, 여러분. 제 얼굴 또 지울게요, 여러분. 자, 매물 상황에 보시면 이게 갑자기 치고 올라옵니다. 이렇게 급등합니다. 오랜만에 여기 기억하시겠지만 2022년도 하반기 때 급증했죠.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반기 때 막 시장이 막 그 멘탈들이 막 힘들 때 나온 물건이 13만 8천 개예요. 그런데 지금 13만 1,000개 다시 찍었습니다. 지금 아무 일도 없는데, 그죠? 그러면 누누이 말씀 올리지만 집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판단되는데 이렇게 물건을 내놓나요? 안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매수자들이 우위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런 조정기가 올 거고 이게 한두 달 더 갈 겁니다. 만약에 이 정부가 정말 나쁜 정부면 내년에 발표할 뭐 신생아 예산이나 이런 거를 괜히 11월에 그냥 만지작 때문에 떠들 겁니다. 언론도 그걸 싣고. 진정성을 가지고 금리 인하를 가지고 하는 총재하고 얘기가 됐다라면 입국 다물고 내년 초에 발표하면 되죠. 그죠? 할 때. 그러면 충분히 조정이 있은 다음에 그 가격이 내려간 상태에서 신생아론을 받거나 청년들이 집을 사면 더 혜택을 보잖아요. 진정성이 있다라면 중간에 펌핑하지 말고 제발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올리고 여기 보시면 매물이 전세량과 월세량도 같이 느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 예전에도 한 말씀드렸죠, 설명드렸죠. 이 부분이 이제 변곡점의 일단 시작인데 이게 잠시 거치고 예전처럼 2023년도 초처럼 4년도 신생아론처럼 또 정책금융 때문에 움직일지 아니면 정부가 정신 차리고 연착륙을 위해 가지고 이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되는 이 정상적이지 않은 주택 가격을 제대로 연착륙을 시킬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분위기는 제가 볼 때 조정 가능성이 세게 오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연말과 내년 봄까지 기다렸다가 정부 정책 진정성 갖고 오는지 체크하고 시장에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도자 자산가 분들께서는 매도하시려면 지금 제가 볼 땐 빨리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참 좀 하시고요. 자, 다른 지역도 보겠습니다. 경기도도 매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분당구가 매물이 더 줄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올라오기 시작하면 다시 가격 조정 올 겁니다. 근데 이제 선도지구 발표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네, 그거하고 이제 같이 맞춰서 보고 중요한 건 이제 영통입니다. 잘 가다가 다시 튀어오릅니다. 전고점 또 돌파했다고 보입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광명시는 제가 2, 3년 전부터 조심하라고 많이 말씀드렸어요. 광명시는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조정기를 꽤 갈 겁니다. 제가 볼 때 입주 물량도 많아질 겁니다. 아마 또 실제도 많고요. 내년 정도 후년 되면 또 입주 물량 많거든요. 조정 세게 올 수도 있습니다. 과천은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워낙 물량이 적고 하다 보니까 강세는 유지가 되는데 가격은 더 상승을 못할 것 같습니다. 자, 분당은 선도지구 차별화 진행이 되고 있고 경기도 수도권 대부분이 다시 급증하고 있고 매물이
전 매물의 최대점을 돌파했습니다. 대부분이.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자, 김포시, 화성시, 고양, 일산, 서구, 안양, 동안구 다 보시면 매물이 2022년도 그 힘들 때 나온 매물보다 더 많습니다. 다 더 많습니다. 고점 다 돌파했습니다. 경기도는 이제 본격적으로 조정이 세게 올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은 김포, 화성, 고양, 일산, 안양, 동안, 용인시 좋은 데인데 그러면 다른 데도 세게 받을 수도 있다는 건 좀 유념하시고 대부분은 좀 조정이 좀 다시 올 것 같습니다. 경기도 수도권 매물 다시 급증. 전 최대점을 다 돌파했다. 대부분이. 자, 매수 우위 지수 여러분 말씀드렸죠, 여러분. 심리인데요. 나타낸 것처럼 설명제가 붙여놨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서울 48.6일 때 매수자 많다가 3.9%일 때 이 수치예요. 근데 지금 48.6%보다 다시 또 더 내려왔습니다. 한 43 정도로. 나머지도 갑자기 꺾입니다. 이렇게. 서울, 수도권, 인천, 전국이 제일 평온해요. 전국은 뭐냐면 지방광역시나 대구라든지 인천이라든지 많이 좀 다운됐던 곳들이 인천은 이제 수도권이니까 빼고 울산 같은 데들이 이제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다가 좀 회복 국면 지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내리는 어떤 심리가 내리는 속도가 약간 완만하죠. 다른 데보다는. 그걸 좀 잘 체크하시면서 시장 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이렇게 또 시장에 우리가 보는 방법에서 제가 30이라고 써놨잖아요. 광역시와 세종의 이제 매수 심리 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잘 볼게요, 여러분. 이 매수 우위 지수라고 KB 통계를 들어가시면 뭐 로그인 하시면 볼 수가 있는데 바쁘시면 못 보니까 뭐 이렇게 제가 대신 보내드린 거로 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현상은 전국적으로 비슷합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이거 언제요? 30 넘고 40 넘어가면 좀 낮습니다. 이렇게 지방 조금 나아요. 요번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50 근처까지 갔어요. 다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디예요? 인천입니다. 인천은 제일 좋죠. 상태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대전, 대구 좀 낮죠? 이건 심리이기 때문에 전체 뭐 인구 규모하고 상관없습니다. 심리가 좀 낮게 있습니다. 대구는 시장이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아직도 좀 하방 압력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 그리고 부산입니다. 부산은 말씀 올린 것처럼 2022년도 하반기부터 그 뒤로 힘을 많이 못 쓰고 있습니다. 계속 지지부진하게 갑니다. 이 미분양이나 입주 물량들이 다 소진되고 나야 움직일 것 같습니다. 대구도 다행인 점은 미분양이 저번 달에 좀 줄었습니다. 10,000건 넘어가지고 좀 위험하다 그랬는데 저번 달에 9,000대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조금은 회복 기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과대 하락에 따른 지지선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소진되다 보니까 그리고 뭐 할인 분양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이제 미분양이 해소되려면 제가 볼 때 그 정도 물량이면 지금 이 시장 분위기에서는 한 1년 반, 2년 갈 것 같습니다. 그럼 1년 반 지나면 1년, 내년 정도 말 되면 약간의 뭐 경제 상황이 안정적이라 하면 다시 오랫동안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상승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점은 이제 이 30인데요. 세종시는 어떤가요? 세종시도 대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제가 30, 40을 써놨잖아요. 매수 우위 지수, 심리 지수 똑같은 말인데요. 30이라는 수치가 뭘 나타나냐면 보시는 것처럼 매도가 많으면 70%인 겁니다. 이게 공인중개사 사장님들이 답변하는 건데요. 10개의 공인중개사분이 계시면 7분이 살려는 게 많지 살려는 사람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2, 3%가 살려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신축단지겠죠. 입주하는데. 그러니까 나머지 시장은 아니란 얘기예요. 비슷하다가 20에서 25%. 이러면 무조건 하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락으로 들어가는 시작이다. 30, 40대부터는 이 지점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고 이 선이 이 밑으로 내려오면 본격적인 하락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대로 가면 여기 10대거든요. 여기는 10 몇 대, 여기 대구하고 이쪽은 계속 지지부진하게 움직입니다. 물론 그 지역 안에서도 대구 안에서도 뭐 신축이나 입지별로 수성구 뭐 이런 건 차이가 좀 있겠지만 이 형태는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내 집 마련을 하실 분들은 지금 연말
1월, 12월, 1월, 2월 시장을 한번 보시고 그래도 비싸다고 하면 또 오르려면 제가 볼 때 신생아론 같은 거 나오면 내년 또 한 3, 4월부터. 그런데 정부가 12월에 DSR을 스트레스 가상금리를 몇 프로 할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1.5% 했거든요. 그러면 올해 만약에 2.5% 던진다. 그럼 이거 세게 옵니다. 근데 하는 총재하고 기재부하고 정책당 회의했다 그랬잖아요. 찾아가서 어떻게 정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거는 은행연합회에서 정하는데 뭐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데서 뭐 얘기하면 아까 기자회견 중에도 얘기하더라고요. 은행들에서 뭐 자료 내고 보고서 온다 하는데 다 협조하거든요. 같은 적이니까.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한 주도 정말 행복한 한 주 되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감기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 전세 그 대출 문제에 대한 영상은 이번 다 찍어놨고 다 편집이 끝나서요. 원래 금요일날 올리려고 했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한 주도 행복하시고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